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여태까지 유례없이 신규 진입 인력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됐죠. 기업에서 인력난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은 문을 닫게 되고요. 또한 지방에 있는 모든 산업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인구가 변하고 있고 이 효과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처와 인식은 굉장히 안일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이상림입니다. 요즘 인구에 대한 위기인식과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 진행됐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떠한 파장을 경험하게 될지 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나라 인구 저출산의 문제가 유럽의 흑사병과 유사한 수준이다 라는 좀 자극적인 내용의 컬럼이 소개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작년에 0.78, 올해 2, 4분기와 3, 4분기에 0.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학계 출산율은 0.5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이의 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그 숫자대로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의 연령별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는 이 정도의 아이를 평생 낳게 될 거다 하는 가상의 인구의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학계 출산율이 0.5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고 하면요. 여성이 100명 있습니다. 학계 출산율이 0.5라면은 이 여성들은 50명의 아이를 낳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 한 30년이 지나고서 다음 세대는 아이를 몇 명이나 낳게 될까요? 50명의 절반이니까 25명이라고 생각하고 쉬운데요. 아니죠. 50명의 아이들 중에는 25명의 아들과 25명의 딸이 있으니까 25명의 여성들이 다시 0.5를 낳게 되면 12명이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반 만에 100명에서 12명으로 떨어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사실이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여성이 100명이 아니라 아빠도 있죠. 그러니까 200명에서 한 세대 반 만에 12명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수준의 낮은 초저출산 현상입니다. 이 정도로 인구가 감소되는 속도라는 것이 세계 인류의 역사상 유럽의 흑사병 때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 그 시대에 버금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에서 뉴욕타임즈에서 흑사병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우리가 너무 저출산에 대해서 두뇌 익숙해지면서 그 숫자의 위험성에서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다.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고요. 숫자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학계 출산, 우리가 저출산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위기적 저출산이라고 하는 저출산은 2002년도에 2001년도, 2002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1년도에 출생아 수 60만 명이 무너졌고요. 2002년도에 출생아 수 5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출생아 수가 줄었고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요. 왜 2001년, 2002년도에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IMF 경제 위기의 효과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청년들의 삶에도 타격이 오고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을 미루어야 됐고요. 그러면서 그 여파가 나타난 것이 2001년, 2002년부터고요. 지금 그 이후로 계속 학계 출산율은 떨어지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간이 반복이 되다가 2016년부터 계속 그쪽으로 떨어져서 지금 학계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졌고 드디어 0.78, 올해는 0.7 정도가 0.7보다 약간 높게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는 0.7조차도 무너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50만 명이 채 안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 대학의 전문대까지 합쳐서 대학의 입학 정원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2년도에 우리는 지방대에 대량 미달 사태가 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책 당국에서는 설마 대학에 사람을 못 채우겠어?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18년 동안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2020년도에 그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이 안 돼요.
25만 명은 지금 수도권의 대학에 전문대까지 포함한 입학 정원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다시 말하면은 작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은 문을 닫게 되고요. 또한 지방에 있는 모든 산업이 사실상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을 줄이고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얼마 불과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지방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한 수도권의 대학도 함께 줄여져야 정원이 조정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런 청사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인구가 변하고 있고 이 효과가 빠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처와 인식은 굉장히 안일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TV에서 아르바이트 광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 광고가 참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아르바이트생 왜 구하기 힘든가? 아르바이트는 주로 대학생 20대 초반이 하죠. 지금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든 거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에서는 여태까지 유례없이 신규 진입 인력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기업에서 인력난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태어난 친구들, 지금 대학생들은 취업을 다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긴 할 겁니다. 분명히 일시적으로 나아지긴 할 거고요. 하지만 이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은 게 지방에 있는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은 수도권은 특히 서울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청년의 양을 채울 겁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더 안 그래도 모자란 청년들을 서울과 수도권은 더 많이 흡수하게 될 것이고 지방은 더 빠르게 청년이 잃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도 훨씬 심각해지고 지역의 산업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확장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파국적 효과를 이뤄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꾸 경제 위기, 경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재정적 압박을 느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나라가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나라가 위험하니까 청년들로 아이를 다 낳아라. 그럼 청년들이 와닿지 않겠죠. 그 전에 청년들의 내면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이 왜 아이를 안 낳고 있을까? 저는 지금의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청년의 비혼화 문제 저는 결국은 청년의 생애 과정 이행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로 관점에서 봐야지 결혼 정책, 혼인 정책, 출산 정책 이런 것이 각각 분리돼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청년들의 생애 과정 이행이 왜 막혔는가? 이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비용이 늘어나면 출산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총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출산율은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르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청년의 생애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돈을 지원해 준다,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집값이 1억이 더 올라 버리면은 그게 훨씬 더 커지니까 체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에는 잘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럼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좀 벗어난 친구들, 좋은 직장을 갖고 어떻게 아파트 청약이 됐든지 물려받든지 해서 좋은 집이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은 아이를 2명, 3명 낳고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죠. 그 전에 청년들의 경험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청년들은요, IMF 이후에 태어나서 IMF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의 경쟁주의 그리고 사교육의 시장 그런 경쟁 속에서 성장기를 보낸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경험해야 될 정서적 친밀성 이런 것들의 경험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아이는 공부만 하면 되고 엄마는 뒷바라지만 하면 되고 아빠는 돈만 벌어오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족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이 주어야 되는 정서적 효용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그래프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비용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서 비용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총 비용과 출산율에 대한 그래프의 전제는 뭐냐면은 아이에 대한 수요, 가족에 대한 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고 청년들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은 지금 가족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왜 낮아졌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장기를 보내면서 가족의 친밀성, 가족의 효용감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어른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런 비용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가장 행복한가, 우리 가족이 행복한가의 문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전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데요. 부모님 관계가 좋은 가족에 있는 부모님 관계가 좋은 부모님을 둔 청년들은요, 결혼과 출산이 힘들어도요 그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어떤 삶을 어떤 가족의 모형을 보여줬는지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들도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뭐 주거난이라든지 일자리난이라든지 교통난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부담감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에 있는 인구 구조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노인 인구, 그러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하지만은 그것을 받쳐주는 젊은 친구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굉장히 극단적인 고령화된 구조로 가면서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많아지고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고령화의 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고령화가 인구의 감소의 문제, 인구 사이즈의 문제로만 이 문제를 파악하게 되면요, 우리가 당면하게 될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앞으로 25년, 우리나라 2050년경이 되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40%가 될 거예요. 지금 40%면요. 지금 전라남도 고흥, 경상북도 군위 뭐 이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의 고령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수준의 고령화를 보고서 세금 좀 더 내면 되겠네, 우리 조금 더만 불편해지면 되겠네,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구가 진행이 될 거고 인구 변동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노동시장 얘기를 하는데요. 노동시장의 양적인 감소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좀 더 들여다보면요, 문제가 훨씬 심각한데요. 첫 번째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 신규 진입 인력이 줄어들면서 혁신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새로 들어온 청년들은요, 새로운 기술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의 역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현장에서 오래 있으셨던 숙련된 인력이 또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이즈의 인구가 이제 노인기로 진입되면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숙련의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혁신성의 위기와 숙련도의 위기를 동시에 겪게 될 거예요. 우리 산업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